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위험섬 넘은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는 다음과 같고요. 논의의 배경, 그리고 과거 미분양 해소 방안, 그리고 정책의 개선 과제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련 법령 같은 것들을 부록으로 참고를 해드렸으니까요. 제가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주제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참고 삼아 넣어놓은 부분이니까 이렇게 참고 삼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의의 배경에서는 주로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최근 미분양 주택 시장 및 시장의 동향 및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시장 외부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미분양 물량 추이 앞서서도 이제 말씀 주셨지만 현재 7.5만 호 정도 수준입니다. 준공업 미분양은 8,500호 정도가 되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국토부에서 언급한 위험선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기존에 6.2만 호 정도가 위험하지 않겠느냐라고 작년 말 올해 초 정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온 수치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2019년 전 고점을 확인해 봤을 때 최대 약 한 6.3만 호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그리고 전고점 대비해서 이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겠느냐라고 국토부에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만 5천 호 정도 수준으로서 2012년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은 IMF 직전이라든지 항상 한창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을 당시 16만 호, 17만 호 가까이 가기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비해서는 한 절반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최근까지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었는데요. 2023년 1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해서 825.1%, 그러니까 8배 이상이 늘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2월 달 들어서는 이 증가율이 한풀 꺾여서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약 한 400%, 전월 대비해서는 약 한 0.1%밖에 늘지 않는 그런 차원으로 현재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대 미분양 대비해서도 사실 좀 어렵다고 많이 이제 들어보셨던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대표적으로는 대구가 될 텐데요. 대구뿐만이 아니라 제주나 전북, 대전 같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미분양 대비해서 60% 이상 물량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 지역이 역대 최대 미분양 수를 이미 초과해서 14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자체가 사실 미분양 물량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제주 시장이 그렇게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북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대구 이런 지역들이 직전, 그러니까 역대 최대 미분양 대비해서 70%, 60% 선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은 미분양이 쌓여 있는 물량 자체가 역대 최대 대비해서도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지도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2019년도 9월 달에 미분양 관리 지역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분포를 해 있었는데 2022년 2월 달에 딱 한 군데 남았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요. 순천이나 광양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지역이 이제 한 지역만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남아 있다가 2023년 4월 현재로서는 또 확대가 되어서 대구,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북의 일부 지역들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역적 리스크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 동향을 조금 더 발라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준공업 미분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분양이 2월 들어서 전월 대비 0.1% 정도 상승을 했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발표해 주셨던
이경자 책임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작년부터 건설사들이 사실은 분양 물량을 조금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재작년 말부터 시장은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떨어진 것이 2022년 10월 정도부터였죠. 그러다 보니 2021년 10월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021년 10월 달부터였죠. 그러다 보니 2022년도에 미리 계획했던 물량 대비해서 분양 물량이 조금 적은 그런 현상들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3년 2월 들어서 전월 대비 미분양 물량이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은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준공후 미분양이 약간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지금 준공후 미분양과 미분양을 함께 표현을 해드리다 보니까 미분양이 워낙 많아서 사실은 준공후 미분양의 증가폭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겠지만 2월 달 들어서 준공후 미분양이 조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분양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분양 직후에 분양이 안 됐던 그런 물량들을 미분양이라고 하고요. 준공후 미분양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양이 되지 않은 그런 물량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미분양 물량이 증가를 하고 나서 시공기간 같은 것들이 조금 한 1년 정도,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년 최대 3년까지 이렇게 미뤄지게 되는데, 시공기간을 거치고 난 이런 이제 준공후 미분양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건설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분양률 같은 경우도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고요. 2021년 4분기부터 조금 하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자료가 2022년 4분기인데요.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를 중심으로 초기 분양률이 약 한 30%대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어놓으면 분양이 다 된다, 거의 초기 분양률이 100%에 달하는 그런 이제 통계들을 보여왔었고, 사실은 이것이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죠. 이게 짓기만 하면 분양이 된다라고 하는 시장도 정상은 아니지만, 현재 지금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초기 분양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 그리고 전국적으로 60%대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 상황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입주 비율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제 추정 수요 대비해서 입주 물량이 어떤 지역들이 더 많은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좀 위험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던 대구 지역, 계속해서 지금 보시기에 왼쪽 그래프에서 1, 4분면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1, 2, 3, 4분면은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임의대로, 연구자 임의대로 좀 바른 그런 구분이기는 합니다만, 1, 4분면과 2, 4분면을 나누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추정 수요 대비 입주 물량 비율을 가지고 나눠봤고요. 추정 수요라고 하면 제2차 장기 주거 종합계획상 추정되어 있는 각 지역 수요를 기준으로 해서 입주 물량이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랬을 때 대구 지역 가장 오른쪽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추정 수요 대비 입주 물량 비율 많습니다. 그리고 2022년 현재 미분양 물량 많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2023년 입주량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가 평년보다 사실 2.2배 정도 23년 입주량이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공급되어 있는 물량, 그리고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물량이 원래 있는 수요보다도 많을 뿐더러 쌓여있는 미분양 물량 훨씬 많다. 그러니까 좀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4, 4분면 같은 경우에는 해석해보면 추정 수요 대비 입주 물량 비율은 많지만 현재 쌓여있는 미분양 물량은 적은 이런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들 주로 이제 광주 지역, 부산 지역, 전북 지역 이런 지역들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광주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추정 수요 대비 입주 물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량이 가장 적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월 달 통계를 봤을 때 전국에서 가장 미분양 증가폭이 전월 대비해서 컸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 4분면, 4, 4분면에 있는 추정 수요 대비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2023년 입주량이 평년 대비해서 훨씬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걱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분양이 발생하는 요인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 우선은 공급적인 요인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자 측면이죠. 기존의 이제 사업자 우위 시장에서 사실 이제 기획된 사업들이 지금 미분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급격하게 수요자 우위 시장, 그러니까 수요는 적고 공급은 많은 그런 시장으로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여타 사업장 대비해서 비교 우위가 부족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도 미분양 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문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분양가가 사실은 과거 대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꼽을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인건비, 그리고 재료비, 이런 각종 그 건설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들이 모두 증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존의 공급적 우위 시장에서 기획이 되었을 때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한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할인 분양이라든지 이런 수단들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쉽게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분양가가 건설사들에서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겨우 감당할 수 있거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해소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장의 경종을 울리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요인들도 사실은 크게 작용을 했었습니다. 2023년 1월 달 들어서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제가 지금 왼쪽 도식에 나타내어 있는 정책 대비해서 상당히 완화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기존의 미분양이 쌓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조건을 강화를 했었고 전매 제한을 강화를 했었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돈, 대출 규제 강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분양을 받으면 꼭 입주를 해야 되고 몇 년 이상 살아야 되는 입주 의무들을 부과를 했었던 그런 차원들이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사실은 실수요자들이나 교체 수요까지도 진입을 어렵게 만들면서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그런 영향으로 작용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 이제 앞서서 이제 설명을 조금 해주셨지만 저는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과 일견 어떻게 보면 이제 동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이제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조금 존재를 합니다. 대출 금리 같은 경우가 사실은 가장 키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소비자가 대출을 받을 때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사실입니다. 기존 대비해서 작년 말 대비해서 금리가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과거 10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서 적응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주택 가격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요 심리를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좀 빠르게 회복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만 말씀을 드리면 2023년 올해 3월 달 기준으로 해서 사실 2013년 1월 통계 발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올해 초가 가장 낮았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더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저 수준을 여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만 봐서는 소비 심리가 회복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사실 이러한 미분양이 계속해서 쌓여왔을 때, 그리고 해소가 되었을 때 어떤 정책들이 나왔던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기에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배포해드린 자료에서는 중요한 정책들만 따로 이렇게 발라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료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도식을 그렸던 이유 자체는 95년 그리고 98년과 99년에 걸쳐서 시장 진작책이 대거 발표되었다. 그리고 그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상세히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정부가 그 미분양 물량이 증가를 하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어느 정도 정책들을 무르익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98년 당시에 상당히 좀 미분양 물량이 많았었는데요. 그 16만 호 정도가 미분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미분양 물량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사실 이제 가장 미분양 물량을 줄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취득세 그리고 양도세 혜택을 줬던 부분입니다. 아래쪽 그래프에서 제가 취득세 혜택 그리고 양도세 혜택 매입 기간을 따로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양도세 혜택 매입 기간을 이제 중점적으로 봐주시게 되면 상당히 미분양 물량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부분들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후, 그러니까 이거는 정권별로 잘라서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2008년 이후에 상당히 또 미분양 물량이 많았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앞쪽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2007년 약 한 9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2010년 7, 8월 정도까지 한 3년여 동안 전국에 쌓여있는 미분양이 항상 10만 호를 초과했던 그런 상황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 그리고 9년 기준해서도 상당히 빠르게 6월,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지속적으로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미분양을 우리는 줄이겠다, 그리고 미분양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들을 계속해서 줬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미분양 해소 이런 그 정책이 나왔던 것은 2015년 말에서 2016년 말 정도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당시가 사실 미분양이 가장 많았던 시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월간 분양 물량이 기존에 대비해서 현저히 많았던 그런 부분들이 그 기조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12년, 13년을 지나면서 사실 공급이 잘 안 됐었습니다. 공급을 많이 하지 않았고 시장에 풀리는 공급 물량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2009년, 10년을 지나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주택 시장이 이렇게 침체되었었고, 이것이 2012년, 13년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침체가 이어지면서 2년, 3년간 침체기가 이어지면 결국에는 건설사들은 공급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또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업을 계획을 하셔서 이제 2015년 말, 16년 말경에 역대 최대 물량들을 계속해서 공급을 했었던 그런 차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 물량들이 또 쌓이기 시작했고 2012, 13, 14, 15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미분양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이 됐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기존 대비해서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존 대비해서 그렇게 미분양 물량이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년 대비 증가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2023년 1월에 전매 제한을 완화를 했었죠. 그리고 실거주 의무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받은 주택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라고 한다면 최대 8년까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의무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의무들을 전국적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요건도 사실은 기존의 분양가격 6억 이상까지만 중도금 대출을 해두는 것을 12억까지로 완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특별공급 분양가 제한을 완화를 했습니다. 특별공급도 9억까지로 완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1주택자가 청약 당첨이 되었을 때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도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무순위 청약 조건도 풀어줬고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들이 처분 기한을 최소 가장 짧게는 6개월까지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일시적 2주택자가 되시고 나면 6개월 이내에 파셔야 된다라는 조항들까지 들어왔었는데 이것이 1년으로 늘어났다가 지금 최근에 늘어난 것이 2년까지. 그러니까 내 집을 가지고 있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서 새로운 집을 구매를 하셨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내가 살고 있던 주택은 2년 내에만 팔면 되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금 이제 그 다주택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룸을 열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한 4가지 분류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세제고요. 두 번째는 금융,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급자, 네 번째는 수요 파트를 진작하는 그런 정책으로 분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제 부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영향력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제 그 과거 정책에 대해서 인식 조사를 한 연구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세제 혜택이 가장 좀 컸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그래프에서 정부의 미분양 해소 정책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미분양 해소에 큰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설문조사의 응답이 가장 높았던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지금 6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 요 정책들 중에서 세제 지원이 평균 3.88점을 기록을 해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2013년도에 발표됐던 논문에서 제가 인용을 해온 것인데요. 세제 지원이 기존에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래프상으로도 미분양 물량을 줄이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들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시장에 참여를 하시는 요거는 공급자 사이드를 위주로 그 설문조사를 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 지원이 가장 미분양 해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유동성 지원이라든지 매입 및 수요자 자금 지원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 순위를 잇고 있었고요. 가장 좀 역할이 적었다라고 응답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공급자 지원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의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공급자를 위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그런 문항들이 조금 평균 점수가 낮게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의아하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요걸 조금 더 이제 찬찬히 뜯어보게 되면 공급자 지원 방안으로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이 분양가 자율화 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건설사 회사채를 유동화해 주는 부분들, 그리고 부도사업자 인수자금 지원 같은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급자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했을 때 조금 응답이 낮게 나왔던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또 응답자의 종사 현업 종사 연수에 따라서도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종사 연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매우 자금으로 응답한 비율이 좀 낮은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응답자의 종사 연수에 따라서 응답 비율이 조금 달라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도 이제는 한번 주택시장에 진입을 해보시렵니까? 라고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최초에 이번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다주택자까지 그 수요층을 넓히지는 않았었습니다. 1주택자까지, 그러니까 1주택자께서 주택시장에 들어오셔가지고 새로 주택을 갈아타시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허용을 해드리겠다, 정부에서 허용을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정책 기조로 저는 보였다라면 2023년 1월 달에 나타난 정책 기조를 보게 되면 다주택자까지도 지금 수요를 넓혀 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제 측면이 저는 크게 와닿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같은 것들을 이제 풀겠다라고 정부에서 말씀은 하셨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실제로 이렇게 이제 구현이 돼서 실제로 현재 미분양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려면 이게 이제 법 폐지나 개정 절차들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전국 상황들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봤을 때 이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실제로 8월, 9월 이후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야의 협력 그리고 정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미분양 해소 대책이 그때그때 나온다거나 시장의 여론에 따라서 아니면은 이제 건설업자들이나 혹은 주택개발업자들의 그런 탄원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일관되게 운영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규제가 실질적으로 기존에 이제 진행되어 왔던 규제가 너무 복잡했고요. 그리고 목적이 좀 희석되어 있는 규제들도 상당히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들을 조금 더 일관되게 그리고 조금 더 간략하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